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ARK의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근 소식에 의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무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X에서 한 유저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테슬라가 4일 정도 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지역에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다며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테슬라는 워너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테슬라 다이너와 다양한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 지역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에서 이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나? 도대체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구글맵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바로 이곳은 이렇게 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 장소인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뜻은 로보택시의 시연을 위해서 테슬라가 이곳에서 지도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가 지나간 길을 대부분 지도로 변환이 되어서 테슬라 서버로 보내지고 있지만, 스튜디오 내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도 이곳을 좀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벤트를 열고 있는 이 워너 스튜디오 말고도 테슬라 다이너 근처에서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사가 열리는 워너 스튜디오에서는 불과 14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하면서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테슬라 오너들의 모임 장소인 테슬라 다이너를 계획 중인데, 이 X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면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며,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내부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다이너는 2024년 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식당은 약 200석 규모의 공간에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말이라면 몇 달 안에 오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다이너 프로젝트의 착공일은 2022년 9월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테슬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될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고로 한번 상상해본 테슬라의 다이너는 앞으로 테슬라 오너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현재는 식당의 직원 채용도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2층 규모의 레스토랑과 최대 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드라이브인 극장 공간을 포함해 앞으로 테슬라 소유자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임은 분명하고, 또 전기차에 대한 생각과 테슬라 투자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독특한 것은 슈퍼차저의 테슬라를 충전하면서 주차장에 위치한 45피트 높이의 두 개의 LED 스크린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현재 테슬라는 테슬라 다이너를 운영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드라이브인 영화 일정 및 시청각 시스템의 관리, 또 메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 상품팀과도 협력해서 식당 내 테슬라 관련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현재 32개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위한 지하 유틸리티 공사도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며, 완성만 된다면 정말 많은 테슬라 전기차를 이곳에서 다 만나보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가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보택시를 시연하면서 이벤트 장소에서 테슬라 다이너까지 가는 이런 연출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로보택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라도 테슬라는 이곳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10일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요, 이 주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만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 로보택시의 시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현재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웨이모 덕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접하는 사람들이
큰 거부감이 없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은 먼저 길을 닦아 놓은 웨이모에게 참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만 웨이모가 빠르게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 한 대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고 약 4억 원 정도 되는 차 1000대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는 테슬라와 상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 적은 웨이모가 모으는 자율주행 마일의 엣지 케이스와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엣지 케이스에는 엄청난 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이 승자 독식의 구조라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독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만 어제 웨이모 방송 이후 중국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니 중국의 소식도 알려달라는 구독자님의 요청도 있었고 또 웨이모가 로보택시 1등이 아닌 중국이 로보택시 서비스의 1위라는 의견도 주셔서 자, 그럼 중국에서는 로보택시의 상황은 어떻고 과연 이곳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성공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잘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두의 아폴로를 꼽을 수 있고요. 이 회사는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폴로에서는 2024년 6월 1일 실제로 중국의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로보택시를 보여주며 우한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6월 26일 중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서는 바이두의 아폴로 고에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손님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사용을 허가했고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개발한 아폴로 고는 이곳에서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서비스가 되는 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두의 아폴로 고를 타면 미국의 웨이모처럼 운전석은 비어있고 승객 앞에 달린 디스플레이는 로보택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시속 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내 자율주행의 시험이 가장 활발한 우한에서 약 500대의 로보택시가 손님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인구 22,000명당 한 대꼴로 로보택시가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든은 우한뿐 아니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총 중국의 7곳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있던 BYD의 왕촨프 회장은 앞으로 BYD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약 19조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 로보택시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만 같습니다. 자, 왜냐면 BYD뿐만 아니라 GD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차의 내비게이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11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며 로보택시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한창이기 때문인데요. 이 베이징시는 자동차와 도로 또 클라우드를 합치는 통합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입찰을 공고하고 투자 금액으로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베이징시에서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베이징시가 자동차와 도로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합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자율주행 방법이 테슬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든 교차로와 도로의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로보택시가 운영되기 때문이고요. 이는 정부의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곳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상당히 잘 작동한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바이두 로보택시가 어떤지 직접 취재를 했고요. 이 로보택시가 중국 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이징시가 로보택시를 허가한 곳은 상하이 다운타운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외곽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곳은 생각보다는 교통량이 많지 않으며 꽤 한산한 도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택시가 어디에서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두 측에서는 마치 버스 정류장과도 같은 로보택시 픽업 장소까지 만들어 그것까지 승객을 이동을 먼저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이두에서 지정해주는 이런 한적한 장소들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인 경우가 많고
이 로보택시의 탑승 장소로서 이런 버스 정류장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택시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가 오는 것만 기다리는데 약 1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무인 택시라고 말은 했지만 만일의 세태를 대비해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어서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의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택시가 3.6km를 달리는데 미화 2.5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로보택시는 3.6km를 가는데 불과 1달러밖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의 택시 가격을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택시 가격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국내에서는 3.6km의 택시를 탔을 때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을 더하게 된다면 약 4,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하나 4,000원은 환율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는 약 3달러 정도 됩니다. 자, 중국의 택시가 2.5달러라고 했으니 국내 택시 요금보다 중국의 택시 요금이 약 20% 정도 더 저렴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두의 로보택시 요금은 무려 1달러이기 때문에 국내 요금과 한번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67.5%나 더 저렴하다는 것이고, 가격이 이렇게 싸게 된다면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당연히 성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로보택시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존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택시 회사는 로보택시가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로보택시의 사용을 제한해달라고 당국에 호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 정부가 로보택시의 기술에 손을 들지 아니면 기존의 택시기사의 손을 들게 될지 그 결정이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아직 로보택시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심지어 요금이 67.5%나 저렴하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택시기사의 정부에 대한 호소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중국의 바이두를 한번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것만 같고 또 가격도 너무 싼 것을 보니 이렇게 되면 시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두의 아폴로고 로보택시에도 분명 문제점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테슬라가 파고 들어가야 할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불만은 바로 로보택시의 앱이 버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제보인데 이 로보택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무려 700m나 이동을 해야지만 지정된 곳에서 택시를 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싫다면 1.2km를 이동하던지 4.1km를 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앱이 승객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한다라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로보택시를 타고 약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가려고 하지만 막상 도착을 해보면 40분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로보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맵을 따라 움직이지만 만약 이 길에서 공사를 하거나 운전을 잘못한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가 잘못된 경로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 또 앞에 대중버스라도 있기라도 한다면 버스 뒤에서 5분 넘게 정차를 하면서 차선을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바이두에서 전적으로 HD맵을 의존해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버스를 추월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이런 스마트한 로보택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강점이 되면서 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가격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500대가 아닌 엄청난 수의 로보택시가 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승객까지 오는 로보택시의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을 수도 있고, 또 버스가 정차 시 추월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바이두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며 웨이모와 중국의 바이두가 잠식한 로봇택시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할 거라고 평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가격과 시간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봇택시 발표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